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반갑습니다 했는데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요 제22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해가 2023년이죠. 내년도 2024년에 치루어질 이 사회복사 1급 시험의 이제 회차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좀 온라인에서 현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22회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단 한 번도 1년에 두 번 치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벌써 이 시험의 연역이 몇 년 된다는 얘기입니까? 21년 지나가고 벌써 이제 22년 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시험 중에서 상당히 연역이 깊은 시험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얘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님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이 수강생님들한테 드리는 호칭이 있습니다. 항상 귀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귀한지는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뒤에서 얘기를 계속 들어주십시오.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우리 개관, 이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 좀 살펴볼게요. 시험을 처음 치르시는 분들은 이 시험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그죠? 예, 또 지난번에 치러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뭐 이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분명히 유익할 겁니다. 자, 보면 우리는요 필기 시험만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보통 보면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이렇게 시험 보는 그런 자격증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필기 시험만 봅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 안 낸대요. 자, 먼저 우리 22회 사회복사 1급 시험이 언제 치러질 것인가, 그 예상일을 제가 지정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할 텐데, 원래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법에서 시험 보기 정확히 90일 전에 시험 일자를 공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러진 21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제가 1월 14일 날 시험을 본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꼭 볼 거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데서 그렇지 않다. 분명히 2월 달에 시험을 볼 거다. 보통은 1월 말에 시험을 보거나 2월 달에 시험을 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됐죠? 그래서 2월 달에 볼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고, 제 얘기를 또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왜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시험을 봐? 라고 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은요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설명절이죠, 여러분. 설날, 그러니까 설 명절 반드시 전에 시험을 봅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이건 일종의 출제자나 이 시험을 운영하는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설 명절 이후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보통 설 명절이 1월이나 늦어도 2월 초 중순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하고 시험 일자가 서로 맞는다, 이렇게 서로 매치가 된다라고 하면 설 명절 재밌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마음 느긋하게? 그죠? 그래서 명절을 잘 보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상 명절 전에 시험을 봤어요. 그게 단서입니다. 그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 명절이 굉장히 빨랐죠. 1월, 그러니까 14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 주가 설 명절 주였었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치러졌던 거고, 올해 시험은 이렇게 치러질 겁니다. 내년도 시험이죠. 22회 시험은 24년도 1월 27일 날 토요일 날 치러질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1월 27일 날 치러질 겁니다. 전 이제까지 한 번도 이 날짜 예언을 해가지고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1월 27일 날 시험을 볼 거니까 그래, 이날이 디데이다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법은요, 이 시험은요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 제11조 3항 규정에 따라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법정 자격증이죠. 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자격증이에요. 당연히 그 법이라는 건 무슨 법일까요? 사회복지 사업법입니다. 여길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한다. 어떤 사람한테 부여한다고요? 예, 국가시험 합격한 사람한테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서요 1급 시험의 역사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급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던 게 언제냐면요 1997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가 돼요. 1997년에 이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개정이 돼요. 자, 개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정은 법을 바꿨다는 뜻이잖아요.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이 97년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1970년에 바로 이 법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제정이 됐어요. 이때 사회복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됐었을 당시에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그런 직무, 직위 또는 그런 직업을 이 법에서 명시를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그때는 사회복지사가 없었습니다. 이 70년 당시만 해도 명칭이 뭐였냐면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이 그때도 지금처럼 있었어요. 그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 법에서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라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 법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사회복지학과 출신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통틀어서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라고 호칭을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다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3년이에요. 83년. 자, 이거 요번 21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로 출제됐어요. 이게 21회 시험에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 풀고 가는 겁니다. 알았죠? 83년도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제도가 이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가 언제 생겨났다고요? 83년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83년도서부터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역사가 깁니까? 짧습니까? 83년도니까 올해가 2023년도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도입된 지 몇 년 됐나요? 예,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이 정도 계산 능력을 갖고 계시면 시험 한 방에 붙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40년짜리 된 40년 된 자격증이에요. 이 83년도 당시 어떻게 했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1급, 2급, 3급이라고 하는 급수를 부여를 해줬어요. 1급, 2급, 3급.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사회복지학과 등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1급, 그 다음에 2급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해서 주로 이제 2년제 대학 얘기하는 겁니다. 2년제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 2급, 그 다음에 3급은 현장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하지 않으셨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12주 또는 24주 정도 별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격증을 부여를 해줬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다가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요. 97년도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하자. 1급을 그냥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한테만 1급 자격증 주지 말고 국가 시험을 보자. 그게 97년도에 처음으로 1급 시험 제도가 법에 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97년도에 법에 실려서 이게 언제 실제로 1회 시험을 보냐 하면 법을 바로 바꿨다고 해서 바로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도서부터 2003년도에 제 1회 시험을 치르게 돼요. 2003년도에. 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한 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합격 설명회를 오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수강생 분위기가 나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자 1회 시험이 몇 년도에 치러졌다고요? 2003년도에 1회 시험이 치러져서 올해 21회, 그 다음에 내년에 22회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죠? 이 자격제도가 한 번 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냐면 2017년도에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이 한 번 개정이 돼요. 그래서 2018년도서부터 3급 자격증이 없어졌습니다. 3급 자격증. 무슨 말씀인지 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사회복지 실무를 보셨던 분들한테 소정의 교육 시간을 정하고서 그걸 마치신 분들이 자격증 취득하게 했는데 그런 제도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몇 급이 있는 거예요. 1급하고 2급이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현장 나갔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아직 안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특수한 시설들 제외를 하고는 1, 2급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심합니다.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왜냐하면 1급은 시험 본 사람들이고 2급은 그냥 학교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세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2017년도에 상급 자격증이 하나 없어졌고 또 한 번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법이 또 한 번 개정이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래서 2020년 12월 20일부터 뭐가 시행이 됐냐 하면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라는 게 시행이 됐습니다. 무슨 제도가 시행됐다고요? 그 전문 사회복지사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정신, 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정신, 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기존에도요, 의료사회복지사나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민간 자격증이었었어요. 한국의료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부설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협회라고 해서 역시 이 사회복지사 협회 부설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격증을 줬는데 그 자격증이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무슨 자격증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 자격증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런데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명시해놨어요. 사회복지사법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의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를 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1년 정도의 수련, 1년 정도의 현장 수련을 받으시면 이 자격증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실천 현장은요,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3개인데 이걸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 등이 7개 내지 8개로 늘리려고 합니다. 노인 전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뭐 아동 전문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그 인력 조달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 위주로 인력 취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 눈에 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왕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당연히 1급 자격증 취득하시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고 앞으로 제도의 변경 등 뭐 이런 것들 살피셔서 이런 전문 사회복지사 쪽에 대한 도전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나 사회복지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이 자격증이 주어진다. 근데 1급 시험은 2003년부터 치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벌써 23년째 돼서 23년째 보는 사람이 바로 나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23살이 안 돼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보기에. 그분보다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연혁이 더 깊은 겁니다. 자, 실례지만 연배가 예? 죄송합니다. 20대로 보여가지고 아니야 마스크 써서 그렇게 보인 것 같아. 제가 칭찬을 좀 인색합니다. 예. 자, 농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행령 규정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얘는 그래서 국가자격증이고요. 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해줘요. 여러분들 2급 자격증 아마 취득하셨으면 거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증 발급자로 명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격증 중에 간호조무사, 그다음에 뭐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은 전부 시도지사가 자격증의 발급자입니다. 그렇죠. 즉 지방 정부가 자격증의 발급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부 그렇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양보호사분들은 전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발급하게 돼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간호조무사법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 자격증은 누가 발급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수장이 발급을 하는데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험은 단 한 번도 1년에 두 번 치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을 치렀던 거예요. 알겠죠? 예. 뭐 요새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예,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27일 날 시험 본다. 한 번 시험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 시험 방식으로만 치르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서. 자, 여기서부터 좀 잘 좀 들어보십시오. 시험의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 대충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 시험은 과목이 몇 개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과목이 3개입니다. 과목이 8개라고 알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선생님 지금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8개로 알고 계셨죠? 이게 그냥 3교시에 8과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교시가 과목입니다. 교시가 과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교시, 즉 세 과목을 시험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시험 제도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냐? 과목은 3과목인데 그 안에 법적 용어로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요? 영역. 3과목 안에 영역이 몇 개입니까? 8개 영역을 보는 거예요. 과목은 3개인데 그 안에 영역이 8개. 자, 여러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이게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총 200문제를 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냐면 8개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영역별 25문제씩. 그럼 25 곱하기 8 하면 얼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5초 드립니다. 1, 2, 3, 4. 예. 지금 막 머리를 쥐어 뜯고 계신 분도 계시고 25 곱하기 8 하면 200문제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25문제씩 해서 총 200문제를 보고 배점은 한 문제당 1점씩 주어져 있고요. 총점은 당연히 200점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 형식은 객관, 오지, 택일형, 즉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뭐냐 하면 12회 시험 때까지만 해도 200문제가 아니고 250문제를 시험 봤습니다. 250문제를.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그 13회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200문제로 50문항을 없애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역별로 25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8이 24에서 240문제를 봤던 거예요. 영역별 30문제로 30문제씩 해서 240문제를 봤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은
200 문제만 봅니다. 어휴, 감사하죠, 그죠? 40문제는 안 봐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시험 과목 및 세부 영역에 관한 얘기할 텐데, 우리 과목이 교시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기초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 과목 이름이에요. 사회복지 기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 첫 교시에 보시는 시험의 명칭이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세요. 그 안에 두 개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좀 잘 숙지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시험 시간은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집니다. 딱 1분씩. 그러니까 25문제 우리가 시험장에 딱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 기초라고 해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다음에 사회복지조사론이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는 시험지를 배부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몇 분 동안 풀어야 되는 거예요? 50분 동안 풀고 마킹을 해서 제출을 하셨었을 때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보신 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과목인데 얘 이름이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에요. 그냥 실천. 얘는 세 개 영역을 같이 봅니다. 같은 시간에 세 개 영역을 같이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세 번째가 지역사회 복지론.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영역을 시험을 보세요. 알겠나요? 보시고 시험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한 문제당 1분이니까. 너무 훌륭해요. 이 클래스 진짜 와우. 예. 너무 좋다. 최고입니다. 75분 동안 시험을 봐요. 애놀이 없습니다. 정확히 딱 75분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자, 3교시의 이름이 사회복지정책과제도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사회복지정책과제도예요. 이름이. 정책과제도. 요 시간 안에 세 가지 영역을 시험 봅니다. 뭐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렇게 세 개 영역을 25문제씩 해서 총 몇 문제? 75문제 시험을 몇 분 동안 볼까요? 역시 75분 동안 이렇게 치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험 과목 및 세부 영역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장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9시에 입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장에는 한 8시 반쯤 안에는 반드시 도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앉아서 시험을 볼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 8시 반쯤, 한 8시 40분쯤 되면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기 시험장, 보통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교 교실에 가셔가지고 한 8시 40분, 30분쯤이면은 들어가셔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9시 반부터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2교시 시험 이후에 약 40에서 50분 정도 중식 시간이, 점심 시간이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야, 이거 시험 때까지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우린 벌써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좋으시죠? 예, 도움이 되시는 얘기죠. 그래서 점심 시간이 주어지는데 올해 시험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험도 안 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때문에 점심 먹느라고 또 이제 너 시험 어떻게 봤니? 나 엉망진창이야. 너 어디서 공부했니? 나 해커스에서 막 그렇죠? 예. 이런 수다 떠느라고 이 비말이 튀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올해는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땐 반드시 줄 겁니다. 점심 시간을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연장 수험자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분들 있죠? 장애인분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한해서 최소 1.1에서 1.1이라는 게 우리 앞에 1교시가 50분, 2교시가 75분, 3교시가 75분이었었잖아요. 각 시간을 1.1에서 1.7배까지 늘려줍니다. 그래서 혹이나 장애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 장애 정도의 중경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더 많이 부여받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정말 중요하죠. 합격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 이 시험 몇 점 맞으면 합격해요? 120점.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거. 자, 한번 볼게요. 이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해져 있는 점수만 맞추게 되면 다른 사람들, 즉 같이 응시를 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쟁자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점수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합격시켜주는 게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첫 번째가 총점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이요? 총점 조건. 두 번째가 과락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 썼을 때 합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총점과 과락. 총점과 과락. 그럼 여러분 보면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분율 단위로 했었을 때 60%. 우리 아까 전에 총 몇 문제 봤었습니까? 시험 문제? 200문제 봤죠? 그러면 200문제의 몇 문제? 100분의 60%니까 자, 이거 계산해 보십시오. 분수 달리니까 또 계산이 느려집니다. 120점이죠. 간단합니다. 120점 이상만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120점 이상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하면 20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120문제만 맞추면 된다는 소리 뭐지? 80문제가 틀려도 합격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를 또 다시 표현을 하면요. 119점 맞은 사람이랑 120점 맞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점 차이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119점 맞은 사람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인데 120점 맞은 사람은 합격되는 거예요. 그럼 120점 맞은 사람이랑 199점 맞은 사람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합격이야. 무슨 말씀인지 됐나요? 절대평가 시험이니까. 그래서 보통 120점만 맞춰주면 된다. 그냥 정 안 되면 120점만 맞추면 합격이다. 알겠죠, 여러분? 일단 그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두 번째가 이제 과락이에요, 과락. 여러분, 과락이라는 뜻이 과목별 낙방입니다. 그렇죠. 얘는 과목별 낙방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전에 요 얘기 좀 잠깐 봅시다. 과목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과목별 낙방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과목별 100분위 기준 40%입니다. 100분율로. 그 40% 밑이 되면은 그러면 총점이 120점이 넘더라 하더라도 어떻게 낙방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여기 50분이잖아. 50문제 시험 보잖아요. 1교시에서. 그러면 50문제가 하나의 과목입니다. 얘는 영역이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50문제 곱하기 100분의 40이니까 몇 문제죠? 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조사론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십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 우리 공부했던 분들, 저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번 시험에 조사론이 쉬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저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려워서 죽겠다고 그러셨는데 다 쉽게 패스를 하셨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어쨌든 자, 50문제를 시험을 볼 때 내가 조사론을 정말 못해서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극단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인행사에서 5개 틀렸어요. 20점 맞았어요. 그럼 몇 점 남죠? 계산 안 됩니까, 여러분? 얘 하나도 못 맞추고 여기서 5개 틀렸으니까 20개 맞은 거죠?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과락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두 번째 과목을 잠깐 보면 얘는 자, 총 75문제를 보니까 75문제 곱하기 100분의 40이에요. 그럼 총 30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지역사회복지론 정말 잘못해서 뭐 마킹을 하다가 손으로 마킹을 해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마킹을 하는 바람에 전부 다 틀렸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손에 경련이 와서 아 발로 마킹해야지. 그래서 다 틀린 거야. 예, 그러니까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습니다. 보통 실천론이 많이 쉽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20점 맞고 여기서 15개 틀려서 10점 맞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과락이에요, 아니에요? 과락 아닙니다. 얘도 30문제입니다. 30문제. 법제론인데 법 공부하기 조금 공부해야 될 법들이 많거든요. 특히 올해 시험부터 이 건강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출제가 시작이 됐어요. 공부해야 될 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올해 시험부터. 자, 어쨌든지 간에 그렇다 보니까 법제론 법제론 하기 싫어. 내가 무슨 요새 법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예. 공정과 상식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과 상식의 이 법치국가의 법이 좀 싫어가지고 법 공부를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법제론 빵점 맞았어요. 그리고 뭐 정책론에서 한 20개 맞고 여기서 10점 맞아도 과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다시 얘기한다면 뭐지? 얘는 영역별, 특정 영역에서 빵점을 맞아도 과락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요. 우리 시험 있잖아요. 1년에 한 3만 2, 3천 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응시를 하시고 실제로 시험장에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2만 5천에서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시험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과락이 하나, 둘 나와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과락이 나온다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어디 가셔서 자랑하고 다녀야 돼. 나 과락 나왔다고. 난 3만 명의 경쟁을 뚫고 과락이 됐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야. 내가 시험에 합격하든지 아니면 과락당하든지. 자, 과락이 나온다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과락 걱정은 전혀 하지 말고 뭐만 총점 120점에만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는 또 어떻게 해? 합격을 위해서는 충분히 전략적 접근도 가능하다는 게 돼요. 조사론 많이 어렵잖아. 그러면 물론 저는 강의를 할 때 어떤 신념으로 강의를 할 건지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대로 공부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제대로 공부해 보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1급 시험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밖에 없어요. 대학원 공부, 석박사, 전혀 이렇게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만드는 이 기회 때 제대로 공부해 보자는 게 제 학습의 목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조사론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 그럼 여기서 아주 작은 점수만 얻어주시고 나머지 만만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점수 화끈하게 끌어올려 주시면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전략적으로 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영역들에 많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준비하시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 같았더라. 제가 지금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같았더라고 말씀을 드린 거야. 요번 시험 합격률이 40%입니다. 합격 비율이. 2만 5천, 6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40% 합격했어요. 저번 20회 시험 때 같은 경우는 30% 초반대였었습니다. 19회 시험은 60%였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사태를 해가지고 일종의 이 사회복지 현장에 일종의 부양책을 해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정말 시험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는데 이렇게 합격률이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30% 초중반이 합격률입니다. 아니 과락도 안 나오고 총점도 120점이면 80개 틀려도 되는데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합격률이 왜 30%, 40%를 화끈하게 돌파를 하지 못할까?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그죠? 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려우니까 30% 초중반 합격률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뒤에서 좀 해볼 거예요. 어쨌든 합격 기준 매 4할 이상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자 봤더니 이게 과락 조건이고 전 과목 총점에 6할 이상을 득점해야 돼. 그게 110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이 4할 조건, 즉 과락 조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뭐만 신경 쓰면 된다. 120점 이상만 맞춰주면 된다.
뭐 가문의 영광을 남기기 위해서 꼭 과락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지 답을 피해 다니죠. 예.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과락을 만드시는 겁니다. 과락은. 제가 보기에 과락은 만들어가는 거야.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과락당하는 겁니다. 자, 총점에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1급 국가시험 합격 예정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시험은 필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합격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합격 예정자라고 해요. 합격 예정자라는 거는 합격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합격 예정자는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관련된 서류라고 하는 것은 1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들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 얘기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1급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 자격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만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자격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법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갖고 왔는데요. 복잡합니다. 그죠? 예, 복잡해요. 복잡해서 이걸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전혀 없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이에요. 1급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분들. 4년제 대학 졸업생. 여기서 4년제라고 하는 건 사회복지학과뿐만 아니라 전공 불문입니다. 전공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을 하신 상태에서 학위가 있으신 상태에서 학위가 있는 상태에서 2급 자격증을 현재 취득하셨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 2월 28일까지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신 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은 무조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공 불문하고 사회복지학과 아니고 다른 과도 괜찮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셨던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도 본인 전공이 4년제 대학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공 불문하고 어떤 학과든지 괜찮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아니고 뭐 사회복지학과도 괜찮고요. 예, 복지사회학과도 괜찮고요. 예, 어떤 분들은 뭐 기계공학과 계신 분들도 시험을 보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험을 치르고 계시고요. 자, 두 번째는 2년제 졸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2년제 졸업하신 분들도 2급 자격증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죄송지만 1년 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조건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돼요.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격 취소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놨어요. 내가 여기 끼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게 형사소송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거를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여기 한정치산자 있으세요? 쉽게 한정치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치산이라는 말이 다스릴 치자의 재산 재자거든요. 자기 재산을 다스리는 것. 우리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내 재산을 내가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어야 그 정상적인 인격으로 봅니다. 근데 그게 그 범위를 한정시킨 거야. 예를 들자면 밖에 나가서 맨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이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금치산자입니다. 금치산자는 완전히 그 치산권을 뺏겨버린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신질환자나 또는 노인이 돼서 치매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금치산자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거기에 해당된다. 나 치매 좀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치매 아직 없으십니까? 예, 그럼 시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 형법 제41조를 보면
형벌의 종류를 정해놨어요. 거기에 금고형이라는 걸 명시해놨습니다. 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게 금고, 징역, 사형이에요. 금고, 징역, 사형. 혹시 여기서 사형 받으신 분, 금고 혹시 감옥에 있다가 지금 출소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럼 다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실된 사람, 우리 법원에서 뭐 아동 학대 있잖아요. 아동 학대 또는 노인 학대를 저지르신 분들, 사회복지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10년 범위 안에서 이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발생한 사람들, 그런 형이 주어진 사람들한테도 자격을 상실시킵니다. 아픈 사례가 하나 있었었는데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중앙선 침범을 하셔서 교통사고를 내셨어요. 그게 도로교통특례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집행유예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년 징역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여러분 형이 면제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을 잠깐 스탑 시켰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분 자격 어떻게 됐을까요? 상실됐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사회복지사는요 조심하고 다녀야 됩니다. 알겠죠? 금고 이상의 형 받으시면 안 되고 어디 가셔서 노인 학대, 아동 학대, 장애인 학대 이런 예쁜 짓 하고 다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격증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새. 마약, 대마. 조금씩 하시나요, 여러분? 요새 뭐 이게 붐이던데. 어쨌든 이거 중독자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분들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원칙은. 다만 전문의가 자격증을 취득해도 된다고 했었을 때는 취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조건 이외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어떻다?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취소 조건은 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절대로 자격증 취득하셔서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 또는 위조하거나 변조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은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돼 버립니다. 알겠죠? 다른 사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자, 1급 시험의 합격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1급 시험 제도에 관한 얘기들 살펴봤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 파트장이 몇 분 지나갔습니까? 시계가 없어요, 지금. 지금 1시 50분. 1시 50분이에요? 그럼 10분만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